네, 조직학 3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3교시네요. 첫 번째 주 3교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입니다. 예, 그죠? 사후 변화를 방지하고 살아있는 상태의 조직과 거의 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그죠? 자, 줄 거 놓으세요. 사후 변화를 방지하고 살아있는 조직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도록 화학적,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고정이라고 한다. 자, 고정에 사용되는 건 주로 화학 물질로 쓰고요. 고정액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고정액을 가지고 고정합니다. 고정액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자, 포르말린 계열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포르말린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게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 그러니까 뉴트럴 버퍼드 포르말린에서 NBF라고 불려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다음 학기에 죽도록 외울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포르말린 계열의 고정액이 제일 많이 쓰인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포르말린계 고정액이 제일 많이 쓰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정 어떻게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고 포르말린계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수세 탈수 투명 침투죠. 그래서 요렇게 묶었습니다. 퉁쳤어요. 조직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탈수 투명 침투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액을 씻어내는 과정이 수세하고 나서 남은 물을 제거하는 게 탈수, 그러니까 탈수제를 제거하는 게 투명, 그 다음에 투명제 안에다가 파라핀을 집어넣는 게 침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직 표면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현미경이 관찰 가능하도록 조직을 마이크로 단위로 얇게 자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기.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다음 학기에 나오는 거지만은 보통 여러분 절편 두께는 4에서 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예,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게 잘려요. 그래서 4에서 6 마이크로미터로 짧게 자르기 위해서는 단단한 파라핀 블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도가 나와야지 조직이 잘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파라핀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핀에 들어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탈수 투명 침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이 과정이 다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조직 처리 과정이라고 한 방에 퉁치는 이유는 뭐냐? 자동 침투기라는 좋은 기기가 나와서 그래요. 슬라이드 가지고 조금 하면서 할까요? 자, 고정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탈수죠. 수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세입니다. 자, 고정액을 씻어내는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그냥 한 20분 담궈 놓으면 씻겨 나갑니다. 예, 물에 포도 씻어 먹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자, 넘어갑니다. 탈수.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 조직의 수분을 탈수제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코올에 이렇게 담궈서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 말고 여러분 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애지간한 건 다 써요. 근데 알코올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써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탈수제를 제거하는 과정이 투명. 자, 투명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물하고 파라핀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빼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썼는데, 알코올하고 파라핀하고도 안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과 파라핀을 섞어줄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는 게 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한 얘기죠. 자, 물과 파라핀이 안 섞여서 알코올을 썼어. 근데 알코올과 파라핀도 안 섞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물과 파라핀을 섞어줄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탈수 투명이 동시에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런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안 쓸까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 다음 학기에는 외울 겁니다. 가장 좋은 탈수제 디옥산이라고 해서, 다이옥산이죠, 정확하게. 다이옥산이라고 해서 탈수 투명이 동시에 되는 탈수제가 있는데 비싸서 잘 안 써요. 어쨌든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탈수제를 빼주는 게 투명.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투명이 끝나고 나서 파라핀, 포매제와 동일한 물질이죠. 파라핀을 집어넣는 과정이 침투.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정을 어떻게 한다? 자동 침투기를 이용한다.
옛날에는 다 이걸 사람 손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어요. 근데 이젠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가 참 멋진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옛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래요? 왜 그러니? 그 옛날에 이런 알코올 통에다가 정말 한 5개 된다. 70% 알코올, 80% 알코올, 90% 알코올.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조직실에 가면은 여러분 저기 지금 실험실에 뒤에 봐 조직학 연구실 있잖아요. 그 실험실 뒤에 봐도 이 통이 있어요. 통이 한 여러 개, 8개, 9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70% 알코올, 80% 알코올, 90% 알코올, 100% 100%. 그다음에 투명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자일렌이거든요. 자일렌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10분 집어넣었다가 땡 하면 또 집어넣었다가 땡 하면 집어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을 옮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탈수제, 투명제, 파라핀. 요렇게.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요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통마다 딱 이렇게 채워 놓고 나서 타이머를 작동시켜 놓으면 타이머가 조직을 딱 건졌다가 띡띡띡띡 옮겼다가 여기 딱 집어넣었다가 띡띡띡띡 옮겼다가 여기 딱 집어넣었다가 요렇게 처음에 기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자동 침투기의 원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통이 달려 있으면 통에다가 조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액체를 딱 채워 놓고 여기 빈 공간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탁기는 좀 이상하고 하여튼간에 그런 것처럼 여기 통이 있어요. 통에다가 조직을 딱 집어넣으면은 한쪽 호스로 액체가 쫙 들어가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액체가 쭉 빨려나가고 다시 그 다음 액체 70%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쫙 처리를 말이 빨라지는구나. 저번 학기에 동영상 강의를 했더니 말이 빠르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진정을 좀 해야 돼요. 70% 알코올이 쫙 들어가가지고 쫙 처리를 한 다음에 시간 되면은 그 물이 그 세탁기 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80% 알코올이 또 쫙 채워지고 또 물이 빠져나가고 요런 식으로 되는 최첨단 자동 침투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침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동 침투기를 사용하고 나서 그 세 가지 과정을 퉁쳐서 조직 처리 과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투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포매를 하는 거죠. 자, 포매가 뭐냐? 박절이 용이하도록 조직이 포함된 블록을 만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침투가 조직 안에 파라핀을 넣는 거라면 이제 이 파라핀이 들어간 조직을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핀 안에 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과정도 굉장히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포매 장치라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인베이딩 센터를 이용해요. 자, 인베이딩 센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수도꼭지처럼 생겼어요. 딱 보이세요? 그래서 요 통 안에 파라핀이 녹아져 있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조직이 있고 이쪽에는 얼음 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직을 딱 꺼내 가지고 요 바닥에다 대고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마치 그 음수대에서 물 나오듯이 녹은 파라핀이 줄줄줄 나와. 그러면 여기 옆에 요런 거 보여요? 요거 핀셋입니다. 핀셋으로 이 조직 처리가 끝난 파라핀을 이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딱 얼리면은 끝. 요런 걸 인베이딩 센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릅니다. 박절. 보통 4에서 6 마이크라고 했죠. 4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포매가 끝난 조직을 얇은 조직으로 잘라주는 거.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박절기로 얇게 잘라요. 박절기도 모양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회전형 박절기 많이 씁니다. 자, 박절된 절편은요,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파라핀이 녹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주름을 이렇게 싹 펴요. 물에 둥둥, 파라핀이니까 물에 둥둥 뜨면서 주름이 쫙 펴집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 이렇게 싹 건져가지고 깨끗한 슬라이드에 붙여가지고 신전기에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이제 펴주는 장치에 놓아가지고 표본을 만들죠. 자, 기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박절기입니다. 여기다가 딱 슬라이드 표본을 꼽아가지고 사투리네요. 꽂아가지고 요 핸들을 돌리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직이 얇게 리본처럼 잘려 나옵니다. 그럼 이게 조직을 딱 들어가지고 요게 붕유 항원 수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를 방금 그 슬라이드 절편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둥둥 떠요. 물 위에. 그러면 이런 슬라이드 가지고 싹 건진 다음에
요거 이제 슬라이드 워머라고 하는데 슬라이드 워머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제 쫙 마르죠. 그러면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슬라이드 위에 슬라이드 그 조직 절편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염색하면 됩니다. 예. 조직의 구성 성분을 선택적으로 염색해주는 염료를 사용해서 여러 조직의 구성 성분을 뚜렷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그래서 염색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염색이 있고요, 특수하게 쓰는 염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헤마톡실린하고 에오진이라는 두 가지 염색약 앞으로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물론 내년에, 지금은 아닙니다. 헤마톡실린과 에오진이라는 염색약을 써가지고 염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헤마톡실린 적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헤마톡실린을 염기성 염료라고 하고요, 에오진을 산성 염료라고 해요. 여러분 혈액학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염기성 염료는 푸른색을 띠고 산성 염료는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여러분 바소필이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고 에오지노필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염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헤마톡실린은 좀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고 에오진은 붉은색이 납니다. 그래서 염기성이기 때문에 음전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하고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핵에 가서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헤마톡실린 염색을 하면 핵이 파랗게 염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에오진으로 빨갛게, 그러니까 세포질을 빨갛게 염색해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염색. 그래서 HNE 염색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염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일반적인 고정액이 포르말린, 가장 일반적인 탈수제가 알코올, 가장 일반적인 투명제가 자일렌, 가장 일반적인 침투제 포매제가 파라핀, 가장 일반적인 염색약이 헤마톡실린 앤 에오진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음 학기 가면 헤마톡실린도 종류 많아요. 아이언 헤마톡실린, 알럼 헤마톡실린, 웨이거트 아이언 헤마톡실린, 텅스텐 헤마톡실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것 말고 여러분 핵하고 세포질 말고 가끔씩 여러분 조직 안에 칼슘이 쌓였다든지 조직 안에 지방이 쌓였다든지 이런 경우 생기잖아. 그러면 핵 염색질 말고 지방이나 칼슘이나 이런 걸 염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쓰는 염색을 특수 염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 반나절을 책임질 부분이에요. 섬유질 염색하는 방법, 악효질 염색하는 방법, 탄력 조직 염색하는 방법, 칼슘 염색하는 방법, DNA 염색하는 방법, RNA 염색하는 방법, 지겹도록 색깔마다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웨이거트 아이언 탄력 섬유 염색, 베르호프 염색, 맞선 스트라이클럼 염색, 고무리 레티클럼 염색, 별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기대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봉입입니다. 봉입은 뭐냐라고 하면은 염색이 끝난 슬라이드를 보관하기 위해서 커버 글라스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투명한 본드 같은 거 있죠. 본드인데 완전 투명한 본드 요즘에 그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아예 봉해가지고 공기를 안 통하도록 딱 만들어줘 연구 보관합니다. 이 암이라는 게 보험 문제도 많이 걸리고 조직 슬라이드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연구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통 봉입제를 가지고 본드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자, 책으로 한번 더 볼게요. 조직 처리 과정입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처음 아까 얘기했던 읽었던 거 그대로 갈까요?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도록 조직을 얇게 자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단단한 파라핀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파라핀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수세 빼고 탈수 투명 침투다. 그죠? 이거는 자동 침투기를 쓰면 된다. 첫 번째 탈수. 고정을 거치고 수세유기 흔적이 있죠. 수세를 한 다음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파라핀과 안 섞인다. 그러니까 물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날려야 되는데 그 물을 날리는 방법이 뭐다? 에탄올. 별표 치세요. 그래서 고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파라핀, 고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포르말린 혹은 MBF. 자, 탈수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에탄올.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요 나왔던 기계들이죠. 옛날형, 요즘형. 자, 그죠? 탈수 과정은 저농도의 알코올에서 점차적으로 농도를 높여가지고 무수 알코올로 이동하면서 조직 내 수동이 한다. 그러니까 70에 들어갔다가 80에 들어갔다 90에 들어갔다 100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조직의 탈수가 끝난 다음에 투명이 생깁니다. 그죠? 투명은 탈수제를 제거해서 침투제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별표 치세요. 자일렌.
그죠? 자, 알코올, 자일렌 나왔습니다. 자, 자일렌으로 투명이 끝나고는 뭐 하면 된다? 침투해주면 된다. 침투는 뭘 하면 된다? 파라핀을 쓴다. 자, 제일 많이 쓰는 건 파라핀.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외워두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고정액, 제일 많이 쓰는 탈수제, 제일 많이 쓰는 투명제, 제일 많이 쓰는 포매제, 쉽게 말해서 침투제. 자, 그게 끝나고 나면 포매 할 겁니다. 자, 침투는 조직 안에 파라핀을 넣는 것, 포매는 파라핀 안에 조직을 집어넣는 것. 그죠? 침투가 완료된 조직은 포매 과정을 거친다. 포매란 박절이 용이하도록 조직이 포함된 블록을 만드는 과정. 예, 포매제는 파라핀이 제일 이용된다.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다음 학기에 외우세요. 셀로이딘, 카브왁스, 젤라틴, 플라스틱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왔네요. 조직 포매 장치, 인베이딩 센터. 인베이딩 센터라는 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하죠? 용해된 파라핀을 여기다 붓고요. 실온에 방치해두면 파라핀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모양이 되는데 이걸 파라핀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동결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다. 이건 다음 학기에 배우시면 돼요. 자, 이걸 파라핀 블럭이라고 해요. 자, 파라핀을 이런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틀에다 딱 집어넣어서 부으면은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잖아. 자, 조직이 생긴 틀이 만들어졌죠. 이게 파라핀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통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부어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박절기 여기에다 딱 꼽아가지고 자르기 쉽게 하게. 여기 딱 꼽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꼽아가지고 자르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박절이라고 합니다. 포매가 끝난 조직을 얇게 만드는 것을 박절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특수하게 제작된 박절기, 굉장히 정밀한 기계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기계로 박절을 합니다. 자, 박절된 절편은 부유 항온 수조에 띄워서 주름을 펴준다. 그죠? 항온 수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펴주는 슬라이드 워머, 신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슬라이드를 주름을 펴준 다음에 깨끗하게 슬라이드 붙여가지고 신전기에 넣어놓으면 파라핀은 용해된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염색합니다. 자, 조직은 염색을 하지 않으면 굴절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만 보인다. 그래서 조직 성분을 구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 염색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염색약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다 알 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고정액 탈수제처럼 제일 많이 쓰는 염색약은 뭐다? 헤마톡실린과 에오진이다. 별표. 조직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색은 헤마톡실린과 에오진 염료.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죠? 예,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나와있네. 한 번 더 읽을게요. 헤마톡실린은 염기성 염료로 조직 내 산성 성분이 첨색으로 염색되는데 산성 성분으로 핵산, DNA, RNA 이런 것들을 다 염기성 염료가 붙는다는 거야. 예, 그거 말고 여러분 염기성 염료는 여러 가지 있어요. 톨루이딘 블루, 메틸렌 블루 다 블루 계열이죠. 그죠? 에오진은 산성 염료로고요. 염기성 성분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세포질이랑 섬유 성분과 붙는다. 그죠? 이거 말고는 여러분 뭐 오렌지 G6, 에시도푸신, 뭐 비브리 스켈렛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올 거야. 자, 이것 말고 H&E 염색에서 나타나지 않는 미약하게 염색되는 검출하기 어려운 물질, 이런 거를 염색하기 위해서 특수 염색, 도운 염색 등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염색인데 이거를 염색량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그 나중에 가면 배우시겠지만은 PAS 염색을 한 방법이고요. 요건 이제 은을 입힌 거예요. 그 은이 여러분 저기 그 독성 물질 닿으면 검게 변하잖아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은을 일부러 검게 만들어서 검게 염색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학기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염색 후에 여기부터예요. 염색 후에 탈수 과정과 투명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미경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덮개 유리를 덮는 것, 이게 봉입입니다. 그래서 봉입은 마지막에 한 단계인데 여기에 봉입제로 쓰는 게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현미경인데 현미경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들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동영상으로. 잠깐만요. 자, 유튜브에서 조직 테크닉 하는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리는 끄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베이딩 센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직을 이제 포매해 주는 기계죠. 자, 요게
티슈 몰이에요. 그러니까 몰드라고 하죠. 자, 이 쇠로 되어 있는 판에다가 조직을 가운데 갖다 놓고 여기다가 파라핀을 부어서 굳힐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조직 틀이고요. 이 옛날에 이제 쓰던 틀인데,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나무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조직을 붙여가지고 뗐어요. 우드 홀더라고 하죠. 옛날엔 진짜 이런 기계를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자, 이걸 카세트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요런 카세트 안에다가 조직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저기 가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기 조직학 검사실에도. 자, 자, 여기 이제 티슈가 이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카세트 안에 이렇게 티슈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고정, 수세, 탈수, 투명, 침투까지 끝난 조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암 조직 같이 조직입니다. 그죠? 약간 나왔던 장면인데. 그죠? 그래서 조직을 심어준 다음에, 이것도 저작권 없겠지. 자, 마이크로토밍입니다. 그렇게 방금 인베이딩이 끝나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포매가 끝난 조직을 자르는 과정이에요. 자, 보통 이제 이게 마이크로톰 혹은 미세 박절기, 얇게 자른 데서 박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회전형 박절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깎여요. 자, 이렇게 깎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아까 그 만든 파라핀 블록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칼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딱딱 하고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여요? 그리고 핸들을 돌려주면 돼요. 이제 핸들이 걸렸으니까. 뭐 이게 칼이 워낙에, 제가 이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실습을 시켜보는데 이걸 할 때마다 워낙에 학생들이 이 칼이 너무 날카로워서 손을 많이 비니까 이 안전장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딱 걸려서 안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안전장치를 딱 걸어줘야 돼. 그리고 밑에 이 칼을 안전장치를 제거해주고, 이게 저기 이 칼날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칼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금속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엔 독일하고 일본밖에 못 만들었고요. 지금은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고급 이 금속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거 만들려면, 저 칼날 만들려면. 그래서 칼날이 비싸요. 병원에 가면 저 칼날 3등분해서, 원래 계획은 현미경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현미경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빨리 한번 해봅시다. 최대한 시간을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현미경이에요. 자, 현미경은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워낙에 다른 부분에도 현미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현미경. 자,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분해능을 아셔야 됩니다. 분해능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분해능을 계산하는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능 계산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놓아야 된다. 자, 분해능이 뭐다? 두 점을 각각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분해능이 좋은 게 현미경의 성능이 좋은 거다. 분해능은 이렇게 계산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현미경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보통 시험 문제에 이제 현미경을 알 이유는, 여러분이 현미경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임상병과에 있겠어요? 자, 그래서 현미경을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시험 문제에 현미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만 알면 현미경은 사실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역시나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죠?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광학 현미경이고, 광학 현미경은 그래서 공부를 여러 가지 해두셔야 돼요. 자, 이론은 어떻게 한다? 대물 렌즈, 접안 렌즈 두 개를 붙여가지고 물체를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어 준다. 그죠? 대물 렌즈, 접안 렌즈를 조합해서 미세한 물체까지 확대하여 관찰하기 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통 자주 나오죠. 자, 이 현미경의 광학 현미경의 구조, 이게 대물 렌즈,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어느 게 접안 렌즈고 어느 게 대물 렌즈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동 나사, 미동 나사 따로 있는 것.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옛날엔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광원과 조리개, 받침대, 그죠? 그다음에 재물대, 클립, 요 각각의 명칭과 역할. 그 다음에 조동 나사, 접안 렌즈랑 대물 렌즈의 배율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건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암시야 현미경.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그 먼지 휘날리면 먼지가 빛나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본 내 굴절율이 서로 다른 구조의 계면에서 산란하는 빛으로 상을 빛낸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산란하는 빛 혹은 어두운 빛 이러면 다 암시야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미경은 무엇인가? 어둡다, 어쩐다, 뭐 산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암시합니다. 그리고 암시야 현미경 주로 많이 쓰는 게 매독의 병원체, 혈액 속의 지방. 요것도 같이 체크해 두세요. 자, 광학 현미경 나왔고 제일 많이 쓰는 현미경 광학 현미경. 어두운 데서 산란하는 물체, 움직이는 입체, 그죠? 암시야 현미경. 자, 세 번째 위상차 현미경.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세포나 투명한 물체의 경우 명암이나 빛깔 차이가 아니라 굴절률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자, 위상차 현미경은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뭐냐? 살아있는 세포. 자,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은 염색약이 안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색이 안 되는 세포를 염색할 때는 위생차.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라든지 염색약을 먹지 않은 세포 관찰 이러면 위상차입니다. 자, 네 번째 평광현미경. 빛이 한 방향으로 가는 현미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얇게 연묘한 시로편에 평광을 통과시켜 한 방향을 통과시켜서 성질을 조사하는 것. 자, 그러니까 한 방향 어쩌고저쩌고 하면 평광현미경이에요. 평광현미경의 특징은 방향성 있는 물질을 잘 본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방향성 있는 게 셀룰로스, 악효질, 섬유, 금손모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방향성 있는 물질, 한 방향, 뭐 방향,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특히 근섬유 보기 좋은 것. 그래서 평광현미경. 자, 그다음 조금 고급진 현미경 나옵니다. 공초점 현미경. 자, 현미경을 잘 보기 위해서 빛을 쓰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공초점 현미경이에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고해상의 화상을 얻는 데 이용한다. 레이저를 시료에 쏘아서 일정한 파장의 빛을 발생시키고 대문 렌즈를 지나도록 한 다음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빛만을 검출기 조리개로 분류한 다음에 컴퓨터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은 뭐 전자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가 없으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쓴다 어쩐다 나오면 다 공초점 현미경이다. 자, 형광현미경. 당연히 어떤 거겠습니까? 형광물질을 쓰는 현미경이겠죠. 형광을 이용하여 관찰한 현미경이다. 보통 현미경보다 2~3배 정도 선명도가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형광물질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광물질의 종류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든 게 2개 나옵니다. 전자현미경 2개가 나와요. 템과 셈. 첫 번째 나오는 게 템, 투과 전자현미경. 네. 이론을 읽을게요.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전자빔을 광원으로 이용해서 시료를 통과시킨 다음에, 자, 통과시킨 다음에 전자창을 분석한다. 예, 투과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0.05 나노미터까지 가능합니다. 투과 현미경이 시료를 통과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셈, 스캔. 예, 자, 전자병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스캐닝하는 게 주사 전자현미경. 전자빔이 시료의 표면을 주사할 때 시료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신호 중 이 주사빔으로부터 생겨나는 발생 확률이 가장 많은 2차 전지, 말이 좀 어렵죠? 또는 반사전자에 의해 맺어지는 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교환된 현미경. 자, 이게 특징은 3D 이미지로 보입니다. 자, 템만큼 분해능이 좋진 않아요. 근데 3D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전자빔이 시료를 통과하는 게 템, 스캔하는 게 셈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템은 시료가 여기 걸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통과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뚫려 나와. 근데 셈은 시료 위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야. 스캔해서. 그래서 그림이 3D로 보인다. 네, 템과 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분해능은 템 쪽이 훨씬 더 좋고요. 기계도 템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셈으로 스캔한 그림이라면 이게 템으로 뚫고 지나간 그림이죠. 이게 템, 이게 셈이에요. 그림을 바꿔놓을 걸 그랬다. 자, 세포 구조 기능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요.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책을 좀 볼게요. 현미경입니다. 자, 현미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해능이라고 했죠. 분해능, 근접하고 있는 두 점을 각각의 점으로 또 웨더치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예. 그래서
공식 나옵니다. 공식 외워두셔야 돼요. 예,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25분 수업이라서 그죠? 예. 자 보시다시피 주사전자 현미경이 요 정도고 투가전자 현미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투가전자 현미경이 더 분해능이 좋아요. 자 광학 현미경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 가시광선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보통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그 배율 계산한 방법 나와요. 그죠? 5에서 20배, 그 다음에 배율 렌즈 합쳐가지고 2000배까지 볼 수 있다. 오일 갖다 놓고, 그죠? 자, 현미경의 구조, 그죠? 요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거 다른 학문에서 워낙에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현미경의 구조는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민간병리사라면은. 그죠? 자, 배율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암시야 현미경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어두운 방에 빛이 들면 먼지가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뭔가 움직이는 산란하는 물체를 볼 때 쓴다. 매독균 기억나죠? 그죠? 예. 밀입자나 혈액 속에 지방 입자가 잘 안 됐습니다. 어둡다 어쩌다 산란한다 어쩐다 다 암시합니다. 이게 암시야예요. 자 지금 이게 매독 나선균이죠. 매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상천 미경 기억납니까? 그죠? 자 살아있는 혹은 염색 안한 기억나죠? 그죠? 예. 세포 소기관 등 염색을 하지 않는 표본은 조직 성분과 유사한 굴절률 때문에 일반 황맥에서는 투명하게 보이지만은 위상차에서는 보인다. 그죠? 그래서 뭐 하는 데 쓴다? 예. 명암이나 빛깔 차이가 아닌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내부 구조를 뚜렷하게 관찰하는 현미경. 자, 염색하지 않는 혹은 살아있는 물체 이러면 다 위상차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위상차 현미경은 시료를 염색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이러스 등 살아있는 시료를 다루는 생물학이나 의학 방면 관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별표 치십시오. 자, 평광 현미경 빛이 한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 방향 혹은 방향성 혹은 근섬유 이런 것들 나오면 평광 현미경입니다. 그죠? 예. 특수 현미경 얇게 연만 시료편의 편광을 통과시켜서 보는 것.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평광 프리즘을 이용한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물질, 셀룰로즈, 악효질, 섬유, 금섬유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게 평광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 레이저. 그죠? 예, 공초점이란 광원이 광원은 빛이 안 쓰고 레이저를 시종과 초점과 배치하는 빛은 제거하고 일치하는 빛만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레이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뭐다? 공초점 현미경이다. 자,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은 컴퓨터 없이는 못한다. 기계 복잡하죠? 자, 형광 현미경. 형광 물질을 쓰면 형광 현미경입니다. 예. 자외선을 이용한 형광 현상을 이용하는 현미경입니다. 자, 기본 원리는 1차 형광, 2차 형광이 있는데 이 2차 형광을 이용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예. 그래서 형광 물질을 사용해서 시야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게 형광 현미경이다. 주로 쓰는 형광 물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다음 학기에 미친듯이 배우게 될 거예요. 줄만 하나는 그어두십시오. 형광색소 종류. 자, 마지막으로 전자현미경 템과 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템은 뚫고 지나가는 것, 셈은 스캔하는 것. 그죠? 예. 툼 전자빔이 대물렌즈에 상영되고 이걸 투사렌즈를 통해서 사진이 확대되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게 템입니다. 자, 분해능이 이쪽이 더 좋죠. 1나노미터까지 분해가 돼요. 자, 셈은 슥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림은 3D로 보이지만 2.5나노미터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템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려서 보인다. 주사전자현미경 1938년도에 개발됐습니다. 예. 그죠? 예. 그죠? 주로 시료 표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분해능은 투사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훨씬 낮다. 그래서 분해능은 투가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죠. 다만 시료의 표면이 3D로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셈입니다. 아까와 비해서 기계가 훨씬 작죠. 셈이. 템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템과 셈은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좋겠어요. 셈은 이렇게 3D로 그림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세포 소기관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퀴즈 문제 나가는데 퀴즈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